만삭의 여인이 갓난아이를 등에 묶은 채 절벽 끝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칼을 든 사내들이 달려오고 앞에서는 성난 파도가 바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밀려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미 이 절벽 아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저 파도 아래 두 아이를 살릴 마지막 길이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그 등에 엎여있던 아이는 어떤 신분으로 돌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 여인이 바로 남참봉댁 며느리 옥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남참봉은 어느 외딴 고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의원 집안의 후손이라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에서 한 권을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의서에는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침자리와 약방문이 빼곡히 적혀 있어 그 값어치가 수만 양은 우습다는 소문이 고을 안팎으로 자자하였지요. 허나 하늘이 무심하였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대기근의 고을 전체가 굶주림으로 신음하더니 급기야 역병까지 번져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남참봉댁의 기둥이던 장남도원이 역병에 걸려 피를 토하다 서른도 못 채우고 눈을 감았으니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도원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만삭의 아내 옥년과 젖도 떼지 못한 막내 시동생 이성준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도원이 남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옥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옥년은 배가 산 만큼 불러온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하루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의 약탕을 다리고 이성준의 기저귀를 빨아 널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물동이를 이는 옥년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고 부어오른 발목은 집신끈이 살을 파고들어 시뻘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년은 매일 밤 모든 식구가 잠든 뒤 등잔불 하나를 켜고 젖먹이 시동생 이성준의 손바닥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가느다란 붓끝에 묻힌 뒤 그 조그만 손바닥에 알 수 없는 글자와 점을 하나하나 찍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붓끝이 손바닥을 간지럽힐 때마다 이성준이 손가락을 오므리며 깔깔 웃었지만 옥년의 눈빛만큼은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서리발처럼 차갑고 진지하였지요. 한 획, 한 획, 마치 옥에 글을 새기듯 정성을 들여 적어놓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나직이 무언가를 외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등잔불 심지가 탁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옥년의 그림자도 함께 떨리는 것이 마치 귀신이 곡하는 형상 같았습니다. 이를 문틈으로 엿본 종년이 기겁을 하였지요. 애구머니나 큰마님이 미쳐서 아이 손에 장난을 치고 있어 종년의 수군거림은 합시간에 하인들 사이로 퍼졌고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대었습니다. 만삭의 남편까지 잃었으니 정신줄을 놓은 게 틀림없어. 저러다 아이까지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옥년은 그 소리를 다 듣고도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대꾸하였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 아이를 살릴 비방이 될 터이니 걱정은 붙들어 매시게. 하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손바닥에 먹칠을 하는 것이 무슨 비방이 된단 말입니까? 미친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친 것은 옥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참봉이 밤마다 옥년을 은밀히 불러들인 일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이었지요. 남참봉은 병석에서 가래 끓는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옥년의 손을 꼭 잡고 가문의 목숨줄인 비방의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었습니다. 이 혈자리를 찌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느니라. 외워라. 네 머릿속에 새겨라. 종이는 불에 타지만 네 머릿속은 아무도 태울 수 없다. 옥년은 이를 악물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 두 눈의 핏줄이 설 때까지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참봉의 지시대로 옥녀는 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쪽을 몰래 뜯어내어 이성준의 포대기 안감에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숨겨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머릿속에 새겨두었지요. 겉에서 보면 그저 낡은 포대기일 뿐 그 속에 천금 같은 비방이 들어있으리라고는 귀신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남참봉의 둘째 아들 남재익이었습니다. 남재익은 형이 죽은 그날부터 눈에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이 차지하고 있던 가산, 형이 물려받을 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되리라는 탐욕이 뱃속에서 독사처럼 삘리를 틀고 있었지요. 남재익은 방문 틈에 바짝 귀를 대고 숨소리마저 죽인 제 안을 살피다가 옥년이 의서의 쪽을 뜯어 포대기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재익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음흉한 웃음이 새어나왔으니 이는 곧 이 집안에 닥칠 피바람의 전조였습니다. 한편 옥년은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약사발을 올리고 이성준의 베네쩌고리를 꿰매고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인의 어린 딸 막내가 헐벗은 차림으로 쪼그려 앉아 흙바닥을 핥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지쳐 흙까지 먹는 것이었지요. 아이의 갈비뼈는 세어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었고 볼은 쑥 꺼져 두 눈만이 해골처럼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옥녀는 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 약을 다리면서 몰래 남겨둔 보리떡 한 조각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에 그 보리떡은 오늘 하루를 버틸 유일한 양식이었지요. 옥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빈 배가 꼬르르 굴었고 뱃속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이를 한번 악물더니 보리떡을 막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거라, 천천히 먹어야 체하지 않는다. 막내가 두 손으로 보리떡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옥년은 빈 배를 쓸어내리고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참봉이 갑자기 입에서 검붉은 피를 왈칵 쏟아냈습니다. 피가 이불을 적시고 바닥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비린내가 방 한가득 코를 찔렀습니다. 옥년이 달려가 시아버지의 등을 부축하자 남참봉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옥년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야, 성준이를 살려라. 이 아이가 살아야 가문이 산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참봉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눈이 반쯤 감겼고 입가에 묻은 피자국 위로 마지막 숨이 가늘게 새어나오다 끊겼습니다. 옥년은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꽉 깨물어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되었습니다. 울면 남재익이 듣습니다. 울면 이 집안이 끝납니다. 옥년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시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 손바닥의 먹글씨가 훗날 이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재익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으니 옥년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압이 시신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남재익은 아버지의 빈소에 꼭 한 번도 절하지 않은 채 형수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재익이 한 일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은 남재익이 눈을 붉히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소. 혈통도 모를 아이를 이 집에 들인 것이 집안을 망친 것이오. 눈물을 닦으며 비통한 척 고개를 숙이는 남재익의 한 손에는 방금 아버지 글짝에서 꺼낸 전담 문서가 쥐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 한 주박이 아쉬운 처지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형수, 의서를 내놓으시오. 남재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하였습니다.
옥녀는 이성준을 품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어 남재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1시경도 되지 않았거늘 의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빈소를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 시신이 식기도 전에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형수방으로 들이닥쳤으니 이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목을 내놓아야 할 죄였습니다. 남재익은 스스로 제 죄목을 쌓고 있는 것이었지요.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재익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아버지 방에 드나든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의서를 어디에 숨겼는지 곱게 내놓거라. 남재익이 옥년의 방안을 헤집기 시작하였습니다. 괴짝을 얻고 이불을 찢고 격장을 뒤지고 바닥 장판까지 들어올렸지요. 뒤엎어진 살림살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깨진 사기그릇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옥년이 시집올 때 가져온 빗접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남재익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재익의 아내 황씨가 치마를 걷어붙이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만삭인 옥년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퍽! 옥년의 몸이 뒤로 낮아빠졌고 아랫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놀란 듯 사납게 꿈틀거렸고 옥년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만삭인 여인의 배를 걷어차다니 짐승도 제 새끼 배남 것은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황씨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이더니 목청을 높여 거짓을 내뱉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저 부정한 년이 집안 보물을 빼돌리려 하였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전현이 약에 독을 탄 게 틀림없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남재익은 사흘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한 조각씩 돌렸습니다. 빚진 자는 돌을 들었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자 남재익은 입꼬리를 비틀며 명하였습니다. 전현을 멍석에 말아라. 갯벌에 던져버려야 고을이 산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옥년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옥년이 발버둥을 쳤지만 만삭의 몸으로 장정 넷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루르 발려들어 거친 멍석이 옥년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였고 삼배울이 맨살을 긁어대는 촉감은 마치 쇳솔로 살대를 벗겨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옥년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멍석에 말린 채 마당으로 끌려 나오는 옥년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가지 마세요. 막내였습니다. 아이는 갈비뼈가 드러난 앙상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뛰어와 옥년의 소매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그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마님이 주신 떡 따뜻했어요. 가지 마세요. 옥년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멍석에 묶인 몸을 억지로 비틀어 막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하였으나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인 하나가 옥년의 등짝을 회초리로 내리쳤습니다. 찰싹, 옥년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를 맞으며 고개를 돌려 막내를 바라보고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살아남거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막내의 크고 까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막내의 울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만 남재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남재익은 옥년이 숨긴 의서를 찾아냈으나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쪽들이 모조리 뜯겨나간 빈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남재익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쓸모없는 종이 묶음뿐이었지요. 그 순간 남재익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손바닥에 먹글씨를 보며 비웃던 그것이 훗날 제목을 뗀 밧줄인 줄을. 남재익의 얼굴이 도깨비처럼 일그러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눈자위가 시뻘겋게 충혈되더니 숨이 넘어갈 듯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현을 당장 갯벌에 쳐넣어라. 그리고 저 어린 것은 당장 없애버려라. 황씨는 옥년의 손목에서 가락지를 억지로 비틀어 빼앗더니 흙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며 구르던 가락지가 돌부리에 부딪혀 금이 갔습니다.
옥년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채워준 세상에 하나뿐인 가락지였지요. 황 씨는 그것을 발로 짓밟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남제에게 수아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노을을 받아 시뻘겋게 번뜩였지요. 칼끝이 옥년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옥년은 몸을 휙 돌려 품 안에 이성준을 제 등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성준의 조그만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심장 소리가 소그랬니 이를 악물 수 있는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옥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 전부터 도망칠 길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끝이 옥년의 목덜미에 닿아 가느다란 핏줄이 배어나오는 순간 옥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차갑고도 단단한 빛이었지요. 옥년이 품 안에서 의서의 나머지 껍데기를 꺼내 아궁이의 잔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퍽! 마른 종이가 불길에 닿아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쳤고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의서가 탄다. 남제익이 기겁을 하며 불길로 달려들었고 수아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꽃을 향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옥년은 이성준을 등에 업은 채 벌떡 일어나 집 뒤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달리는 옥년의 발밑에서 자갈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등 뒤에서 잡아라 하는 남제에게 고함이 바람을 타고 쫓아왔지만 옥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아래로 성남 파도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바위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수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앞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뿐이었습니다. 옥년은 사흘 전부터 이 절벽 아래를 살펴두었습니다. 저 파도가 들이치지 못하는 바위 틈을, 저 해초 줄기가 뻗어있는 방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준을 등에 단단히 묶고 만삭의 배를 두 팔로 감싼 채 절벽 끝에서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옥년의 몸이 검푸른 바닷물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어 폐를 쥐어짜는 듯하였고 소금기 머금은 바닷물이 등짝의 상처를 파고들어 온몸에 불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떠보니 사방이 시커먼 어둠뿐이었지요.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우웅거리는 물소리 사이로 이성준의 울음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등에 묶인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 느껴지자 옥년의 두 팔이 본능처럼 물을 저었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옥년의 몸을 집어삼켰다가 뱉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지요. 그러다 손끝에 무언가 미끈한 것이 잡혔습니다. 해초였습니다. 해초 줄기를 움켜쥐고 안간힘을 써서 몸을 끌어올리니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파도가 들이치지 못하는 작은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이성준을 먼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제 몸을 질질 끌어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캄캄하였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한 모래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또각또각 무덤 속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옥년은 온몸이 젖은 채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통증이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 절벽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이 처참한 지경에 뱃속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며 사정없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입니까? 옥년은 이를 악물며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산모의 단전 아래, 새치, 거기를 눌러야 한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정확히 그 자리를 짚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남제에게 수아들이 찾아올 터였습니다. 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동굴 바닥의 모래를 두 주먹으로 움켜쥐며 옥년은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파도 소리가 옥년의 신음을 대신 삼켜주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성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철썩철썩 마치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캄캄한 동굴 안에서 가늘고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년의 아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탯줄을 끊을 칼이 없었습니다. 한데니 옥년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날카로운 돌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그을 때 비로소 탯줄이 끊어졌지요. 그 손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제 심장 위에서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작고 그토록 여린 그러나 그토록 힘찬 심장 소리였습니다. 옥년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성휘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기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옥년의 온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휘, 이룰성의 빛날 휘,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났으되 반드시 빛을 이루라는 어미의 기원이었지요. 옥년은 오른쪽에 이성준을 왼쪽에 갓 태어난 이성휘를 끼고 제 몸으로 두 아이를 감쌌습니다. 동굴 바닥의 냉기가 모래를 뚫고 올라와 등짝을 얼음장처럼 식혔지만 옥년은 제 가슴의 온기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두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성준이 칭얼거리며 옥년의 젖가슴에 입을 대었지만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호의 몸에 바닷물을 잔뜩 삼킨 데다 사흘 넘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한 탓이었지요. 옥년은 자신의 아랫입술을 이로 깨물었습니다. 사각하는 소리와 함께 입술이 터져 따뜻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옥년은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 이성준의 입술에 발라주었습니다. 이성준이 본능적으로 입술을 핥자 이번에는 이성휘의 입에도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제 피로 두 아이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던 시동생에게 멍석에 말려 바다에 던져지고 절벽 아래 동굴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제 피를 먹여 두 생명을 살리고 있으니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질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갯바위 위를 걸어오고 있었지요. 옥년은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숨소리마저 삼켰습니다. 발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무언가가 동굴 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조각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따뜻한 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생선한 토막이 들어있었지요. 옥년이 고개를 들어 동굴 입구를 보았지만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허나 그 밥 한 덩이가 그날 밤 세 사람의 목숨을 이어준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성준에게 굴살을 씹어 물을 내어 입에 흘려넣고 이성휘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먹이고 옥년 자신도 생선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그것은 목숨의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옥년은 굶주림과 파도 소리 속에서 두 아이와 함께 첫 봄을 넘겼습니다. 절벽 동굴을 버리고 갈대밭 사이에 빈 움막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은 소금기에 절어 바스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래도 바람만은 막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굴을 뜯었고 해가 지면 움막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입술을 달싹이며 시아버지에게 배운 의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되뇌었습니다. 눈이 아무리 캄캄해도 머릿속에 새긴 글자만큼은 선명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갯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갯바위에 걸터 앉아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어부였지요. 노인은 옥년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 뒤에 매달린 망태기에서 잡은 물고기 두 마리를 꺼내 갯바위 위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그물을 손질하였습니다. 가져가시오. 아이들 먹여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가끔 갯바위에 물고기를 놓아두었습니다. 항상 아무도 없을 때, 항상 말없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은혜는 이름 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허나 이 가녀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고을 남쪽에서 여인이 아이를 업고 갯벌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남제익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제익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였지요. 죽지 않았단 말이냐. 남제익은 이를 갈며 수하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고을을 샅샅이 뒤져라. 이번에는 확실히 끝을 내야 한다. 수하들이 칼을 차고 고을을 누비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갯벌에서 돌아오다 장정의 것으로 보이는 깊고 넓은 발자국이 움막 쪽을 향하는 것을 발견한 옥녀는 재빨리 두 아이를 갈대밭 한가운데 깊이 패인 구멍 속에 숨겼습니다. 갈대 이파리로 아이들을 덮고 이성위의 입에 자기 손가락을 물려 울음을 막은 뒤 속은 가만히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릴 만큼 쿵쿵 울렸지만 옥녀는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소. 수아들의 목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밭 구멍 속에서 이성준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년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수아 하나가 저쪽에서 소리가 하며 고개를 돌리는 찰나 갯벌 쪽에서 갈매기 떼가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갈매기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아이의 울음이 묻혀버렸고 수아는 새소리였나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옥년의 편을 든 것인지 갈매기가 천사의 날개가 되어 아이들을 가려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남제에게 수아들이 고을을 뒤졌습니다. 옥년은 3번 움막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만은 한 번도 놓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옥년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써가며 이성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우 말문이 트인 어린 것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누가 보면 미쳤다 할 짓이었지만 옥년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서당 훈장보다 진지하였습니다. 이성준이 조그만 손가락으로 흙바닥의 글자를 따라 그을 때마다 옥년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서당이었고 붓이 없어도 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제에게 처 황씨가 마침내 새 움막을 찾아냈습니다. 황씨는 마을 사람 16명을 끌고 왔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좀 보시오. 역병 귀신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굴을 파고 숨어 있어. 저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온 마을에 역병이 번질 것이오. 황씨의 목청은 갈매기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 손가락이 움막을 가리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남제익이 수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반시경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제익은 움막 앞 빈터에 멍석을 깔게 하더니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수아에게 명하였습니다. 고기를 구워라. 수아가 숯불을 피우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몇 달째 소금물과 조개로만 연명해온 옥년과 아이들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움막 안에서 두사배기 이성위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배고파하고 칭얼거렸습니다. 이성준도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침을 꿀꺽 삼켰지요. 옥년은 두 아이의 입을 막으며 참아라, 참아야 한다 하고 속삭였지만 아이들의 눈에 맺힌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제익은 고기를 뜯어먹으며 기름기 번들거리는 입술로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고 남은 뼈다귀를 집어들어 움막 앞에 쪼그려 앉아 울먹이는 아이들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뼈다귀가 아이들의 발치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출놈들, 배고프면 그거나 빨아먹거라. 개들도 그러하니 너희라고 못할 것이 있겠느냐. 제 친동생을, 제 조카를 개와 같다 하며 뼈다귀를 던져주다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옥년은 뼈다귀를 내려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끼지 못하였지요.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하였습니다. 남제익이 수아에게 명하여 옥년의 머리채를 잡아 움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옥년의 몸이 질질 끌려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제익이 옥년의 등짝을 발로 밟아 흙바닥에 엎드리게 하더니 무릎을 꿇리고 고개를 조아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역병 귀신이요. 돌을 던져 귀신을 쫓으시오. 남재익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치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허나 남재익이 돌을 던지지 않는 자는 역병 환자와 같은 편으로 알겠다며 서슬퍼런 눈을 부릅뜨자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 바닥의 돌멩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돌이 날아와 옥년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퍽! 두 번째 돌이 등짝에, 세 번째 돌이 허벅지에 날아들었지요. 옥년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를 돌아 이성준과 이성희를 제 등 뒤에 숨기고 돌이 아이들에게 닿지 못하도록 등을 활처럼 구부려 방패가 되었습니다. 돌이 등짝에 맞을 때마다 옥년의 몸이 앞으로 꺾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매 한 대의 돌 한 개가 날아올 때마다 옥년은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고통에도 끝은 있으리라. 넷, 다섯, 여섯, 반드시 끝이 있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옥년은 돌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얼굴들이 모두 증인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하나 천천히 눈에 새겼습니다. 남재익은 주변을 둘러보다 옥년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붓 한 자루를 발견하였습니다. 옥년이 밤마다 이성준의 손바닥에 글을 쓰고 흙바닥에 천자문을 가르칠 때 쓰던 바로 그 붓이었지요. 남재익이 그것을 낚아채 두 손으로 꺾었습니다. 또 붓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옥년의 귀 속에서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과부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냐. 글줄이나 읽겠다고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옥년의 눈이 부러진 붓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눈 속에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옥년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두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성준이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이성희는 울다 지쳐 옥년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어미가 괜찮으니 울지 마라 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로 짓는 미소라니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차라리 비명이었습니다. 남재익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하하 웃었습니다. 과연 하늘의 심판이로다. 부정한 여인은 이리 천벌을 받는 법이다. 남재익은 수아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돌을 던졌던 손을 바지에 슬슬 문지르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참으로 비루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나려다 멈추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16이 된 막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젖은 흙 한 덩이를 옥년의 등 상처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옥년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막내의 눈이 그대로 옥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한번 꾸벅이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년은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마당에 옥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두 아이를 안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부러진 붓대 하나가 흙먼지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부러진 붓조각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다만 이를 악물고 품에 넣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피로 묻은 노을이 갯벌 위로 번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옥년은 이성희의 등 뒤로 살며시 팔을 돌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옥년은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아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희야, 어미가 너를 모질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는 어미가 이 세상에서 낳은 아이다. 그러나 성준 도련님은 어미가 이 세상에 남긴 약속이다. 둘 다 지켜야 어미가 산다. 이성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옥년의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성희가 밥상 앞에서 형 이성준의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반쯤 남은 형의 죽을 물끄러미 보던 이성희가 슬며시 제 손을 앞으로 내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형을 향해 그릇을 밀었습니다. 형, 더 먹어. 이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성휘 네가 먹어. 두 아이가 서로 그릇을 밀고 밀다가 결국 둘 다 남기고 말았지요. 옥녀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한 것이었지요. 이성휘가 그날 밤 옥년 곁에 와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미, 저는 성준 도련님 뒤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어미 앞에서는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옥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성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지요. 이 작은 것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옥년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이성준은 형수의 어깨를 넘어섰고 이성희는 형수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지요. 긴 세월 동안 옥년의 손은 갯바위에 긁히고 소금물에 절어 마디마디 굳은 살이 산등성이처럼 붉어졌고 발가락은 해를 거듭한 동상에 까맣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끼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엄지발가락의 끝은 숫덩이처럼 변하여 만지면 물렁거렸지요. 그래도 옥년은 밤마다 이성준의 손바닥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성준아, 이 혈자리를 기억하느냐? 여기를 누르면 피가 멈추고 여기를 찌르면 숨이 트인다. 내 손바닥에 새겨진 이것이 장차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열쇠가 될 터이니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6 청년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형수의 가르침이 뼈에 새겨지고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이성휘가 옥년의 발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미, 발가락이 숫덩이가 됐어요. 이성휘의 목소리에 겁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옥년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이건 말이다. 어미가 나중에 불꽃놀이를 하려고 모아두는 것이란다. 까만 게 예쁘지 않느냐. 옥년이 고개를 돌린 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질끈 감았을 때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성준이 옥년에게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형수님, 소재가 과거를 보러 육지로 나가겠습니다. 형수님께서 15년간 가르쳐주신 학문을 세상에 펼치고 반드시 이 가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옥년은 이성준의 두 어깨를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젖먹이 때 손바닥에 먹글씨를 새겨넣던 그 아이가 이제 형수의 어깨를 넘어설 만큼 장성하였으니 옥년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도련님, 부디 몸 건사하시옵소서. 옥년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준이 작은 배를 타고 고을을 떠나던 날, 옥년은 갯벌 끝에 서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옥년의 반백이 된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짠 바람에 눈이 메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지요. 그 자리에 늙은 어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갯바위에 물고기를 놓아두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년 곁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인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떠났소. 그것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소식은 남제에게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에 하나 저놈이 과거에 급제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남제익은 즉시 자객 둘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놈이 탄 배를 쫓아가 바다 한가운데서 없애버려라. 시체는 물고기 밥이 되게 하여 흔적조차 남기지 마라. 한밤중이었지요.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이성준의 배에 올라타 칼을 내리쳤습니다. 번쩍 칼날이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빛나더니 이성준의 왼쪽 옆구리를 갈랐습니다. 피가 왈칵 쏟아져 배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성준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나자빠졌지요. 자객은 이성준이 죽은 줄 알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배 바닥을 붉게 적시는 피를 내려다보며 끝났다 여겼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고 의식이 저 멀리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허나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귓속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준아, 이 혈자리를 기억하느냐? 여기를 누르면 피가 멈춘다. 손가락이 옆구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갈비뼈 아래 새치. 어둠 속에서도 손끝은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힘껏 눌렀습니다. 왈칵 쏟아지던 피가 거짓말처럼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객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한 발 더 다가오려다 멀리서 다른 배의 등불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성준은 피범벅이 된 채 노를 잡고 이를 악물며 한 번, 두 번 노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손바닥에 새겨진 그 먹글씨가 오늘 밤 이 목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성준이 살아있었습니다. 간신히 육지에 닿아 갈대줄기로 상처를 동여맨 이성준은 도성 밖 약방 골목을 돌아다니며 허들의 일을 구하였습니다. 약재를 나르고 약탕기를 싣고 마당을 쓸며 하루 한 끼 밥과 처마 및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약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형수가 가르쳐준 의서 구절을 떠올리며 입술을 달싹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약방 주인이 이성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놈이 약재를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나가거라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준은 도성 문 밖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펼쳐 달빛 아래 손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세월에 흐릿해졌지만 형수가 어릴 적 먹물로 새겨준 혈자리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지요. 이성준은 그 흔적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다만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이성준은 다른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어귀에서 거동을 못하는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준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혈자리를 찾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성준은 노인이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방에 급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가마가 약방 앞에 멈추더니 하인 넷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쓰러지셨소. 숨이 끊어지려 하니 어서 약을 지어주시오. 약방 주인이 달려가 보니 가마 안에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거품을 물고 누워 있었습니다. 맥을 짚으니 끊어질 듯 말 듯 실오라기처럼 가늘었지요.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약으로 될 일이 아니오. 나도 방도가 없소. 그때 마당을 쓸던 이성준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풍담이 기도를 막은 것이옵니다. 이 혈자리를 찔러 담을 빼내지 않으면 반시경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옵니다. 이성준은 약방 주인에게 은침한 자루를 빌려 소년의 목 아래 혈자리에 정확히 찔러 넣습니다. 형수가 어린 시절 손바닥에 새겨주고 15년간 잠들기 전마다 손끝으로 더듬으며 외우게 했던 바로 그 혈자리였습니다. 침이 들어간 자리에서 검붉은 담이 쏟아져 나왔고 소년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며 기침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재상가 유판서의 외손자였습니다. 유판서가 이성준을 직접 불러 두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이 의술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성준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가 닿도록 절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올해 17이옵니다. 어느 고을 출신 남이성준이었고 의술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으며 학문은 형수님에게서 배웠사옵니다.
유판서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습니다. 17의 이런 의술과 학문을 갖추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올가을 알성시가 열린다. 임금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특별 시험이니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이렇게 하여 이성준은 유판서의 추천으로 알성시 시험장에 들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성균관 앞마당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선비 수백 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금기절은 낡은 저고리에 해진 집신을 신은 이성준 행색은 흙더미 속의 자갈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옆자리의 선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가 붓을 잡겠다고 글줄이나 알겠느냐. 이성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형수의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파도 소리를 배경삼아 흙바닥에 갈대줄기로 글을 쓰며 가르치던 형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이성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형수가 소금물에 갈라진 손으로 흙바닥에 쓰며 가르쳐준 문장들이 붓 끝에서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줄, 두 줄, 10줄, 먹물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형수의 얼굴이 발가락이 썩가면서도 손바닥을 주물러주던 형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시관 하나가 이성준의 답안지를 넘겨보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글에 담긴 효와 의로움이 보통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시관들이 서로 답안지를 돌려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 밤이었습니다. 도성골목이 먹칠한 듯 캄캄한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남재익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새 자루의 칼이 이성준을 에워쌌습니다. 이성준은 도성 한복판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져 맨발로 자갈밭을 내달렸고 마침 야간 술라를 돌던 포졸들과 마주쳐 자객들이 사라졌지요. 이성준은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소재가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성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이름을 본 한양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원이 누구라? 남이 성준이라 하오. 어느 고을 출신인데 올해 겨우 17이라는 게 아니오. 방에 적힌 이름은 분명하였습니다. 장원 남이 성준. 먹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 앞에 나아간 이성준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며 가문에 닥친 비극을 피눈물로 고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의 형 남재익은 아비를 잃은 날 빈소도 차리지 않고 가산을 강탈하였으니 이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목을 내놓아야 할 불효의 죄이옵니다. 만삭의 형수를 멍석에 말아 바다에 던지고 관권을 사칭하여 사형을 가하게 하였으니 나라의 법을 능멸한 죄이며 소신을 죽이려 자객까지 보낸 천인 공로할 죄인이옵니다. 소신의 형수가 아니었다면 소신은 진작 갯벌에 조개만도 못한 목숨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이성준이 두루마리를 잠시 내리고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하, 소신의 스승은 형수님이시옵니다. 임금은 이성준의 고발을 듣고 용안이 붉어졌습니다. 혈육을 해치고 가산을 빼앗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불효폐륜의 자를 내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 학문이 형수의 가르침이라 하였으니 그 형수의 원한도 내 손으로 풀어주마. 암행어사의 마패를 내리겠노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도성 한편에서 내관 한 명이 조용히 유판서의 사랑채를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이성준이 문을 열자 내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붉은 보자기에 싼 물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성준이 보자기를 펼치자 마패가 나왔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마패의 쌍마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성준은 마패를 두 손으로 받아 이마에 대었습니다. 15년 전 바다에 던져진 아이가 용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용이 고을에 도착하기 전에 남재익이 칼을 들고 옥년의 목을 먼저 치려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성준이 때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 바로 다음에 펼쳐집니다. 이성준이 암행어사의 마패를 품에 안고 한양을 떠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해진 삼배옷을 걸치고 때 묻은 패랭이를 눌렀었으며
집신도 일부러 구멍난 것으로 골랐지요. 어사 마패와 봉선은 저고리 안감에 꿰매어 넣었고 역졸 20명은 세 패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길로 고을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15년 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의 코앞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이성준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지만 발걸음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이성준은 먼저 옥년의 움막부터 찾았습니다. 움막은 15년 전보다 더 허물어져 있었지요. 허나 움막 안의 옥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쓴 글씨가 빼곡하게 남아 있었지요. 천자문이었습니다. 이성휘에게 가르치다만 흔적이 선명하였습니다. 이성준은 그 글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수의 갈라진 손끝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준은 마을로 내려가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해초를 팔고 있는 처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처녀는 볼이 검게 그을렸지만 눈매가 또렷하였고 손목에는 삼배올로 엮은 투박한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성준은 무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이 고을에 남참봉댁이라는 집이 있다 들었소. 혹시 아시오? 처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성준의 얼굴을 물끄미 올려다보더니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나으리, 혹시 성준 도련님이 아니시옵니까? 이성준이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어찌 나를 아시오? 처녀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안쪽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저는 막내이옵니다. 15년 전 큰마님이 멍석에 말려 끌려가실 때 소인에게 마지막 보리떡을 쥐어주셨지요. 배를 걷어차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소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사옵니다. 소인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날 큰마님이 주신 보리떡 덕분이옵니다. 이성준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조각 보리떡의 은혜가 15년의 세월을 건너 돌아오고 있었지요. 막내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15년간 남재익댁 안팎에서 보고 들은 비리를 소상히 증언하였습니다. 남재익 나으리는 큰마님의 의서를 가짜로 베껴 재상가에 팔아넘겼사옵니다. 그 돈으로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고 마을 사람들의 전답을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았사옵니다. 어장도 독점하고 세금도 이중으로 걷어 착복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관건을 사칭하여 사형을 가하게 하였사옵니다. 이성준은 이를 악물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낼 때마다 남재익의 죄상이 먹물로 한 줄 한 줄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남재익이 수아들을 거느리고 옥년의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재익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수아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움막을 에워쌌지요. 옥년 나와라. 옥년이 움막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으로 새어 바람에 나부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강물의 갈래처럼 패여 있었으며 몸은 삭정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큼은 15년 전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그날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갑고 부싯돌처럼 단단한 눈이었지요. 남재익이 칼을 축혀들며 소리쳤습니다. 성준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그놈이 돌아오기 전에 내년과 성희의 입을 영영 막아야겠다. 남재익이 수아에게 눈짓하자 수아 둘이 16살 이성희의 팔을 비틀어 잡아 끌었습니다. 이놈을 오늘 중으로 육지 소금광산에 팔아넘긴다. 이성희가 발버둥을 치며 어미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소인이 먼저 맞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었지만 장정 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옥년은 아들에게 달려가려 하였으나 수아가 옥년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옥년의 이마가 돌부리에 부딪혀 피가 터져 흘렀지요. 옥년은 피가 흐르는 이마로 흙바닥에 엎드린 채 이성희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성희야, 성희야. 울부짖는 옥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까지 닿을 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재익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시리도록 하얗게 번뜩였습니다. 칼끝이 옥년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뿌 숲속에서 나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대지를 흔들듯 우렁찬 나팔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지요. 남재익의 칼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숲 사이로 역졸 20명이 창과 칼을 번들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졸들의 갑옷에서 쇠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벼락 같은 외침과 함께 말 위에서 마패가 번쩍 들어올려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 표면을 때려 황금빛 성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말에서 내린 사내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해진 삼배옷 위에 붉은 관복을 걸치고 한 손에는 마패를 다른 손엔 봉서를 든 그 사내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남재익은 칼을 든 채 어리벙벙해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누구 앞이라고 행패냐. 여기는 내 땅이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남재익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마패를 남재익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쌍마 문양이 남재익의 눈에 찍히듯 박혔지요. 그리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재익,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갯바람마저 숨을 멈춘 듯 하였지요. 내가 바다에 던지고 칼을 보내고 15년 동안 죽이려 했던 동생 이성준이 바로 나다. 남재익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더듬듯 바라보던 남재익의 안색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더리에 달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지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옥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이성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마패를 든 이성준의 모습이 15년간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며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옥년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 무너진 물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성준이 마패를 역졸에게 건네고 옥년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머리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형수님, 소재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옥마감 마당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성준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는 사이 옥년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이성준의 머리를 더듬었습니다. 어사화에 꽂힌 종이꽃이 손끝에 닿았지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아. 그 한마디를 내뱉자 옥년은 이성준의 등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하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삼킨 눈물이 너무 많아 오름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이성준은 형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갯바위에 긁히고 소금물에 절어 갈라진 손바닥, 마디마디 굳은 살이 산등성이처럼 붉어진 손가락. 이것이 15년간 두 아이를 살리고 학문을 가르치고 가문을 지켜낸 손이었습니다. 허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준은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슬퍼런 그 눈빛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남재익을 향하였습니다. 이성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바닷바람에 종이가 펄럭였고 먹물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성준이 두루마리를 잠시 내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 형수님이시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말한다. 이 여인은 내 스승이시고 내 어머니이시며 이 고을에서 가장 배운 사람이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준이 다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죄, 부친이 숨을 거둔 날 빈소도 차리지 않고 가산을 강탈하였으며 아비의 수위에서 옥단추를 뜯어내었다. 이는 불효폐륜의 죄로 조선의 법에 의거하여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성준의 목소리가 갯벌 위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둘째 죄, 만삭의 형수를 멍석에 말아 바다에 던지고 젖먹이 동생을 죽이려 하였다. 남제에게 얼굴이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셋째 죄, 관권을 사칭하여 사형을 가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법을 능멸한 죄이옵니다. 넷째 죄, 가짜 의서를 베껴 재상가에 팔아넘겨 거금을 착복하고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여 마을 사람들의 전답을 문서 위조로 빼앗았다. 다섯째 죄, 동생 이성준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2차례나 자객을 보내 목숨을 노렸다. 죄목을 한 줄씩 읽어내릴 때마다 남제에게 몸이 한 짬씩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씨가 달려와 옥년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하였사옵니다. 아레스, 이성준이 성큼 다가가 황씨의 손을 옥년의 치맛자락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같은 형수님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15년 전 네가 형수님의 배를 걷어찼을 때 형수님 뱃속에는 사람이 있었다. 네가 발로 찬 것은 사람의 목숨이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막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막내는 이성준 앞에 무릎을 꿇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분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옵니다. 15년 전 큰마님이 멍석에 말려 끌려가시면서도 소인에게 마지막 보리떡을 쥐어주셨사옵니다. 배를 걷어차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소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사옵니다. 그리고 소인은 15년간 남제익 나으리 댁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 악행을 모두 보았사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남제익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맞소, 나도 당하였소 하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나도, 우리도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어부였습니다. 노인은 옥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첫 번째 돌을 던졌사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다가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성준이 역졸에게 명하였습니다. 남제익 부부의 관복을 벗기고 칼을 씌워라. 강탈한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위조문서죄와 사형교사죄로 관아에 압송하여 노역에 처한다. 갯벌 움막은 형이 집행되기 전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빼앗았는지 직접 느끼라는 어사의 명이다. 역졸이 남제익 부부를 포승줄로 묶어 끌어냈습니다. 남제익이 질질 끌려가며 넘어지자 어디선가 동네개 한 마리가 달려와 남제익의 바지춤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허허, 걔도 아기는 알아보는 법이로구먼. 위조된 전담문서와 노비문서는 관아 마당으로 옮겨져 공개 소각되었습니다. 이성준이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종이가 타며 재가 되어 갯바람에 흩날렸고 그 재가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지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길 양옆에 도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년 전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길 양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이로 옥년이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고개를 들고 눈을 앞으로 남참봉댁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눈에 승리의 빛은 없었습니다. 다만 15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이성준은 역졸들을 물리고 홀로 움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사를 벗고 관복을 벗고 붉은 관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앉아있는 형수 옥년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도 아니고 장원급 제자도 아닌 그저 형수가 갯벌에서 키워낸 한 사내가 되어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이성준이 고개를 들어 옥년의 발을 보았습니다. 동상에 까맣게 썩어 변색된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형수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이 제 손바닥에 혈자리를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이제는 소재가 형수님 발을 고쳐드리겠사옵니다.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두 눈에서 쉼없이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지요. 형수님, 아니 어머니, 소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옵니다. 15년간 한 번도 크게 울지 못했던 옥년이 이날 움막 앞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하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갯바람을 타고 바다 위로 멀리 퍼져나갔으니 하늘의 장남도 시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성준이 준비한 가마가 움막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옥년은 평생 가마라는 것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성준이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오르십시오. 옥년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이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준은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갯벌을 지나고 갈대밭을 지나고 15년간 쫓기며 숨어 다녔던 바위 틈을 지나고 마침내 남참봉댁 본가의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문 앞에는 그 늙은 어부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옥년이 가마에서 내리다 노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옥년도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15년간의 은혜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완성되었지요. 옥년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맨발이 붉은 비단 위에 닿았습니다. 동상에 까맣게 변한 발가락이 비단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옥년은 한 발 한 발 비단 위를 걸어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옥년은 마루에 올라 시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15년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의서가 나왔습니다. 갯바람에 누렇게 바래고 소금기에 절어 모서리가 바스러져 있었지만 글자 하나 지워지지 않은 채 온전하였지요. 옥년은 두 손으로 의서를 받쳐들어 이성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의 유언을 이제야 다 이행하옵니다. 이 의서와 도련님, 이 두 가지를 지키라 하셨사옵니다. 15년이 걸렸사옵니다만 하나도 잃지 않았사옵니다. 이성준이 두 손으로 의서를 받아 이마에 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소금 냄새와 갯바람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15년간 형수의 체온이 배어든 냄새였지요.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의서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성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한양에서 임금의 직사가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직사를 내린 것은 그의 팔도에서 단 3건뿐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직사가 두 가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정력, 현판이었습니다. 어느 고을남 참봉댁 며느리 옥년은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면서도 가문의 종손을 목숨 걸어 지켰고 15년간 재와 살을 깎아 두 아이를 키워 의술과 학문을 전하였으며 한결같은 신의로 가문의 도를 지켰도다. 이에 그 절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정려를 내리노라. 두 번째, 첩지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성준이 목민관으로 제수됨에 따라 그 형수 옥년에게 정경부인의 첩지를 함께 내리노라. 정경부인이었습니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던 움막의 과부가 나라에서 공인한 정경부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두 가지를 두 손으로 받아 이마에 대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옥년의 거친 손바닥에 닿자 비단결이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러웠지요. 15년간 만져본 것이라곤 갯바위와 갈대와 모래와 조개 껍데기뿐이었던 손에 비단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 비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정경부인 마님하고 외치는 소리가 고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15년 전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지요. 허나 옥년은 정경 부인이 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남제에게 차지하고 있던 본가의 별채를 헐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복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터에 의원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준 의서의 비방을 토대로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습니다. 남제에게 비단 도포를 걸치고 앉아 고기를 뜯어먹던 자리에 이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약을 받아가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손수 약을 다리고 시아버지의 배운 침술로 아픈 이들의 혈자리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성준이 매일 저녁 형수의 발에 침을 놓고 약초를 바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발은 15년을 걸었소. 조금 더 걸을 수 있소. 그러면 이성준은 아무 말 없이 형수의 발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15년 전 손바닥에 혈자리를 새겨준 손이 이제 그 발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순환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아들 이성이 또한 형수의 가르침과 형 이성준의 뒤를 이어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남참봉댁에서 급제자가 둘이나 나왔다는 소식에 고을 전체가 잔칫날처럼 들썩였지요. 이성준은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고 이성희는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라 형을 도왔습니다. 몰락한 가문이 두 형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절벽 위 15년 전 바다로 몸을 날렸던 바로 그 자리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정자의 기둥에 옥년이 직접 글을 새겨 넣었지요. 핏줄보다 강한 것은 사람의 신의이며 지혜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옥년의 회감날이었습니다. 정자에서 이성준과 이성희 그리고 막내가 나란히 앉아 옥년을 모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나부끼게 하였고 수평선 위로 석양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15년 전 보리떡 한 조각으로 이어진 인연이 이제는 이 자리에 함께 앉은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성준이 제 손바닥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형수가 새겨 넣었던 먹글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희가 형,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하고 물었고 이성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워지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이 손바닥이 내 목숨을 살렸고 이 가문을 살렸으니까 세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갯벌 위로, 바다 위로, 하늘 위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손바닥에 글씨를 쓴 여인이 결국 그 손바닥으로 가문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사흘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허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칼도 권세도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의 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옥년 곁에는 이름 없이 물고기를 놓아두던 늙은 어부가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젖은 흙을 얹어주던 막내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그런 작은 손길들이었지요.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말없이 제 살을 깎아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